안녕하세요. 21세기 샤먼의 야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번은 다루고 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딥스테이트가 누구고 어디에 있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타령을 하고 있나요? 그럴 거면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제 20년 전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는 좀 더 제대로 학술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가지고 진짜 딥스테이트란 무엇이었나를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메인 소스는 캐럴 퀴글리 교수의 저서 비극과 희망입니다. 이 책 진짜 졸라 두껍고 엄청 복잡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봤는데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소개해보는 거니까 편하게 따라오십시오. 이 책이 왜 대단하냐? 이 캐럴 퀴글리 교수는 하버드, 프린스턴, 조지타운에서 역사를 가르친 초엘리트였고요. 무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멘토였거든요. 네, 더 소름인 건 그가 이른바 영미권 국제 네트워크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20년 동안 그들의 비밀 기록과 서류를 직접 조사할 허가를 받았던 인물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이너서클의 내부를 들여다본 기록인 거죠. 근데 캐럴 퀴글리 교수의 태도가 재밌습니다. 캐럴 퀴글리 교수는 이 새끼들 쓴 나쁜 놈이래요 이런 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들의 목표, 즉 서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퀴글리가 진짜로 경고했던 문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 밖에서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굴러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걸 핵심으로 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 사적 이익에 따라 세계 경제와 정치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 금융 네트워크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정책의 끝엔 항상 돈의 규칙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꺾이면 우리 모두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국민이 뽑은 정부가 아니라 투표로 책임지지 않는 사적인 연결망이 룰을 쥐고 있다면 그건 바로 가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퀴글리는 이 구조를 봉건제처럼 작동한다고 묘사해요. 봉건제가 뭐죠? 왕이 있다고 왕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룰을 쥔 영주들은 따로 있고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룰 안에서 움직이죠. 현대 금융 시스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중앙은행들, 국가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채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합의를 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캐럴 퀴글리는 이곳을 정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은행인 거죠. 이곳들이 착하냐 나쁘냐를 떠나서 국가 위에 국가 같은 레이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복지 예산도 써야 되고 전쟁이나 재난이 터지면 돈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 게임의 판이 바뀝니다. 정부는 신용이 필요하고 그 신용의 등급을 매기는 세계, 즉 금융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룰을 거스르기가 어려워지죠. 이걸 바로 목줄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내 삶이나 중요한 경제 정책은 늘 비슷할까? 그거는 특별한 거대 음모론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정책의 선택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신용과 부채라는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서사에서 경제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무기 그 자체예요. 특히 금본위제 같은 화폐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돈의 양을 조절할 권한을 갖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디플레이션은 겉보기엔 물가가 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는 사람에겐 재앙이죠.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내 빚의 실제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돈 빌려준 사람들만 유리해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산과 권력은 더욱 안전한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핵심은 이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리고 누가 이걸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감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돈의 이야기, 즉 금융 파트였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흐름은 돈을 넘어서 지식, 언론, 학계로 번져나가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실 로즈. 제가 아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타령 안 한다고 했지만 세실 로즈는 좀 특별합니다. 이 아저씨는 진짜 마블 영화 악당 같습니다. 실제로 프리메이슨 소속이기도 했고요. 이 세실 로즈의 비전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영어권 세계가 하나의 블록으로 뭉쳐야 하고 그게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는 1877년 그의 고백서에서 영국 제국의 확장을 위한 비밀 결사를 만들자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망상으로 끝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자산과 유산을 남겼죠.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로즈 장학금입니다. 로즈 장학금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 인성, 체력, 용기 이런 걸 전부 다 봅니다.
즉 미래의 지도자형 인간을 뽑아서 자기들의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는 인맥 패스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 2개가 나옵니다. 딥스테이트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2개인데요. 라운드 테이블과 프론트 조직입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면 무슨 사탄성배 모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정책 네트워크예요. 정당도 아니고 정부 기관도 아니지만 엘리트들이 모여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합의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방향이 언론과 학계를 거쳐 대중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 뒷방, 즉 라운드 테이블에서 짠 전략을 대중들에게 합법적이고 세련된 말로 포장해서 파는 공식 인터페이스, 이게 바로 프론트 조직입니다. 퀴글리 교수가 분석한 이 조직의 구조는 마치 양아파 같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초기엔 세실 로즈가 있고요. 그 뒤엔 실질적 운영자 엘프리드 밀너가 사령관 역할을 맡습니다. 집행위원회, 일명 당원이라고 불리는 코어 그룹입니다. 조직의 진짜 두뇌들이죠. 내부 원, 이곳은 핵심 인맥 후보군입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나 발포와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여기서 거론됩니다. 외부 원, 여기가 바로 앞서 말한 공식 라운드 테이블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멈추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밀너의 유치원입니다. 핵심은 간단한데요. 옥스퍼드 같은 영미권 명문대에서 똑똑한 애들을 뽑아다가 행정, 언론, 금융정책 현장 온갖 곳곳에 인재를 심어두는 겁니다. 영국 쪽에서는 그 유명한 더 타임즈의 편집장 제프리 도슨이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현대 언론학의 아버지 윌터 린먼이나 JP 모건의 파트너 토머스 W 라몬트 같은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모여서 숨만 쉬어도 돈이 왕창 깨지겠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 뒤에는 당연히 든든한 캐시카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로즈 신탁이라던가 JP 모건 같은 국제금융의 거물들이 여기서 거론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을 요직에 배치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효율적인 엘리트 지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대중 앞에 내거는 공식 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름들이 꽤 익숙할 겁니다. 이른바 3대 프론트 조직이죠. 채텀하우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런던의 심장부에서 전세계 외교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에스터 가문 같은 뼈대 있는 자본이 뒤를 받치죠. CFR, 미국 대외관계협의회, 뉴욕에 기반을 둔 미국 외교의 그림자 정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JP 모건 라인이 주도했고 앨런 덜레스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거쳐갔죠. IPR, 태평양 문제조사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카네기, 록펠러 재단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인 정책 제조 공장들이죠. 체드윅의 서문에 따르면 전쟁과 경제 불황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한 이들이 인위적으로 조율한 사건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클리브던 세트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들이 모인 이 그룹은 당시 히틀러를 소련에 대항하는 방패로 쓰려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무장을 돕고 주변국들을 넘겨주는 유화 정책을 주도했죠.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내세워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작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이게 그들이 세상을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지금도 이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도 로스차일드나 JP 모건 같은 가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나요? 사실 193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캐럴 퀴글리는 이걸 금융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해요. 과거엔 기업이 은행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 거대 기업들은 스스로 번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은행의 간섭에서 벗어난 거죠. 예전엔 특정 가문의 명령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와 경영자 집단의 시스템을 굴립니다. 이제 권력은 특정인의 입이 아니라 재단, 대학, 싱크탱크, 정부, 다국적 기업에 얽힌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에 녹아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지배구조를 퀴글리는 신봉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가 우리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대 기업, 국제기구, 재단 같은 중개기관들이 우리의 삶의 룰을 정합니다. 퀴글리 교수는 이들을 테크노크라트, 지식과 노하우로 사회를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민주적 투표보다는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우선합니다. 우리는 마치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전문가들이 이미 설계해놓은 아주 좁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든 소련식 공산주의든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 전문가 지배체제라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얼마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규칙을 설계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아주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기술 엘리트들이 지구를 지배한다 이겁니다. 약간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요. 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이 됐다고 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주듯이 사회 시스템도 우리를 분석하고 분류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고 스스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계자들조차 이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인간 한두 명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스템 내부의 논리대로 스스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 이거죠. 이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이라는 개념. 맞습니다. 요즘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AGI와 꽤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언가에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게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캐럴 퀴글리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포용적 다양성입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수용하는 태도다 이겁니다. 과거 서구 문명이 나치즘 같은 광기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조건적인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과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이 수많은 집단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타협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는 AI 특이점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걸 못 해내면 정말 디스토피아 확정인 거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죠. 하지만 딥스테이트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출처인 캐럴 퀴글리 교수의 분석을 통해 제대로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제가 놓치거나 이 책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21세기 샤오네 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